39장 소카토에 관하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카토는 이제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우티카이 카토라고 말하는 인물이죠. 주석에서도 밝혔듯이 이 카토, 유명한 카토는 두 명이 있습니다. 증조부였던 감찰관 카토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티카이 카토이죠. 두 사람이 워낙 대쪽 같은 성품으로 원칙을 중요시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글을 읽다 보면 어느 카토를 말하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읽기 전에 소카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카토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 항상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맨 먼저 이제 몽테뉴는 자신과 다른 점들이 있는 사람들을 쉽게 이해하고 수용한다고 밝힙니다. 이 원칙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덕성을 평가할 때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를 왜곡하는 악덕을 저지르는 것이 이 글에서 이제 경계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페이양파나 이 프란체스코파 수도사들의 금욕을 진심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이것을 몽테뉴가 이 페이양파나 아니면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을 존경해서 아니면 그들이 보여주는 절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존경을 진짜 표했다라고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 대목이 정치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다라고도 지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의 종교 전쟁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가톨릭 동맹이라는 것이 결성이 됐죠. 그러니까 리그 가톨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톨릭 동맹은 이제 기지공 앙리가 신교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제 앙리 나바르 이제 훗날에 이제 앙리 4세죠. 앙리 나바르가 이제 왕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신교에 좀 기울어져 있다라는 인상을 받으니까 왕에 대한 견제 세력이 되어서 왕권의 압력을 가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의 압력을 가하는 이 집단에 대해서 몽테뉴는 좀 약간 엄격한 그런 반대 입장을 취했죠. 그런데 이 두 수도회가 이 가톨릭 동맹하고는 굉장히 거리를 두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몽테뉴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도와 뭐 혹시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거와 상관없이 이 두 수도회를 갖다가 좀 높이 살고 칭찬하는 것이 정치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그 덕성의 문제로 돌아와서 몽테뉴는 이제 자기 시대를 놓고 덕성이 이제 학교에서나 떠드는 상투어가 된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죠. 덕의 실천은커녕 미덕을 상상하는 일마저 드문 지경이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우리가 험난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덕이나 정의를 떠올릴 만한 그러한 사건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몽테뉴가 말하는 기준, 즉 이익이나 명예, 두려움, 습관 또는 다른 엉뚱한 이유들 때문에 덕을 행할 뿐이고 진정 덕 자체를 위한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몽테뉴 같이 평가를 한다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몽테뉴 시대도 마찬가지고 진정으로 덕 자체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행위는 찾아보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테뉴가 이렇게 이제 의도나 어떤 덕을 평가를 할 때 그 행동이 아니라 의도까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예로 제시를 한 것이 포티다이아 대전에서 벌어진 일이죠. 근데 한 가지 좀 바로잡을 일은 지금 이 앞으로 전개되는 이 사건은 포티다이아 대전이 아니라 플라타이아의 전투죠. 이 사건은 원래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9권 70장에 등장을 하는데 몽테뉴가 착각을 한 겁니다. 자, 우선 이제 페르시아군을 맞아서 용감하게 싸운 스파르타군 소속의 인물은 아리스토데모스, 라틴어로는 아리스토데무스죠. 이 사람입니다. 약 1년 전에 이 사람은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살아남았는데 테르모필레 전투는 여러 차례 언급이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영화 300으로 유명한 그 전투죠. 여기서 이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300명의 병사와 함께 전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에오리토스와 아리스토데모스라는 이 두 인물은 눈병을 심하게 앓아서 이제 알페노이라는 다른 도시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이제 레오니다스 왕이
너네들은 이제 귀향을 하거나 아니면 전투에 참가하거나 자유롭게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고 이제 따로 이제 휴가를 준 거죠. 자, 두 사람이 이제 이건 엇갈렸다고 합니다. 이제 에우리토스는 전투에 참가하자고 했고 아리스토데모스는 이제 귀향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자기들 뜻대로 에우리토스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를 했고 아리스토데모스는 귀향을 했습니다. 뭐 이런 설명도 있고 또 다른 설은 그게 아니고 그가 이제 레오니다스 왕의 사절로 스파르타로 파견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좀 천천히 돌아왔다. 이런 또 설명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아리스토데모스는 그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살아남은 그런 인물이 되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후에 이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고향에 갔을 때 아무도 불씨를 주지 않는다든가 말을 걸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불명예를 부여했고 또 겁쟁이라는 별명으로 아주 치욕을 당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플라타이아의 전투가 이제 또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전투가 이제 승리로 끝나고 누가 가장 잘 싸웠는가를 따질 때 그리스 측에서는 그 적군의 최강 부대와 맞붙은 스파르타군이 가장 잘 싸웠고 그 중에서 알소데무스, 포세이도니우스, 필로키온, 아몬파레토스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됐죠. 하지만 이제 아리스토데모스 같은 경우에는 죽기를 바라고 미친 사람처럼 대열에서 나가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이 원래 의도는 자기 어떤 수치심 때문에 그런 거지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가 주어진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자, 그 몽테뉴가 이러한 일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덕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의도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죠. 자, 그 몽테뉴가 제기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우리의 판단력은 아직도 병이 들었고 타락한 풍속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뭐 그 당시에 몽테뉴가 생각한 문제고 또 어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름답고 고결한 행적을 놓고도 엉뚱한 동기와 이유를 들먹이며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카토의 죽음이죠. 이 카토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입장이 엇갈립니다. 카토가 나중에는 이제 카이사르와 대항을 해서 싸웠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티카에서 자결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티카에 카토라는 별명도 붙었지만 그때 이 카토의 자살이 도피를 한 거냐 아니면 자유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거냐에 대한 그런 평가는 지금도 엇갈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네 가지 문헌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헤로도토스의 악의에 대하여라는 글입니다. 이거는 이제 플루타르코스의 이제 수필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이 플루타르코스는 헤로도토스와 같은 역사가가 겉으로는 역사 진술을 굉장히 공정한 척 하는 듯이 말하면서도 약간의 뉘앙스 차이로 악의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역사가들이 겉으로는 공정한 듯이 보이지만 약간의 그 미사 여구를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는 편파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한 가지가 실제로는 원인과 의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쁜 추정을 부여하여 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카토가 이 카이사르가 두려워서 자살을 했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카토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부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루타르코스 역시도 카토는 굉장히 의로운 죽음을 맞았는데 이제 사실은 카토가 왜 죽었고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는 뭐 카토가 아닌 이상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걸 갖다가 카토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에서 가장 나쁜 쪽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이러한 식의 역사가들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플루타르코스 역시도 이 카토의 죽음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헌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의 소카토전이죠. 이 글이 이 카토의 자결 전후에 벌어진 상황을 가장
잘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카토가 자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만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카토가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혼자 있게 되자 결심에 따라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이제 살 길이 막혔을 때 적에게 빌어서라도 사는 것은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자신은 철학이 가르쳐준 신조에 따라서 지금까지 행동했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행동이 그간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한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혼자 있게 되자 내 목숨을 내가 쥐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결을 하죠. 자, 이것은 이제 이 플루타르코스의 진술입니다. 세 번째는 그 세네카의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24번째 편지에 등장을 하는데, 이 세네카는 이 카토가 죽음의 경멸을 보여준 위대한 사례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카토가 원래 원했던 것은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 사는 것을 원했지만 불가능해지니까 죽음을 선택해서 자신을 해방시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세네카는 이제 자살에 대해서 어떤 뭐 자유를 부여하는 행동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미화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카토의 자결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를 내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그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신의 도성에서 이 자살에 관한 논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 자살이라는 것이 건실한 지혜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칭찬할 수가 없다라고 기본적인 전제를 깔아놓고 여러 유명한 자살에 대해서 다루면서 카토의 죽음도 예로 다루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세네카가 그랬듯이 이 카토의 자살에 대해서 용기와 자유의 발로라고 평가하는 저술가들이 많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거에 대해서 역경을 못 이기는 나약함이자 카이사르가 가질 영광에 대한 지시 때문이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봤을 때 신이 부여한 목숨을 인간이 함부로 판단해서 저버린다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카토의 자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문헌을 갖다가 몽테뉴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이제 몽테뉴가 한 말이, 이 플루타르코스가 만약에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들었다면 한층 더 분노를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을 합니다. 인간의 덕성과 굳건함이 어디까지 이를지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이 선택한 진정한 모범이 바로 이 카토의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세인들은 자기네 능력 안에서만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다라는 악덕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인간한테는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좀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이 없이 우리나라의 예로 본다면, 예전에 그 무학대사와 이성계가 마주 앉아서 했던 말이 있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몽테뉴가 하고자 하는 바로 이 말일 겁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덕성의 수준에서만 다른 사람의 덕성을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카토를 언급했던 다른 에세이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3장에서는 카토가 조금 법을 희생해서 조국을 좀 구하고 사태를 잠재우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 괜히 이제 카토가 좀 어지럽게 조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스러웠다라고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카토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또 높게 평가를 하는 이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는 뭐 여러 가지 독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몽테뉴의 에세는 우리가 여태까지 읽어본 바와 같이 엄청나게 엄정한 논리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테뉴는 이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의식을 하면서 철저히 그것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써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조금 겉으로 봤을 때 일치하지 않는 듯이 느껴지는 대목들도 있습니다. 또 물론 연구자들 중에는 겉으로 볼 때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밑에 흐르는 좀 더 진정한 이 두 개를 더 통합해 줄 수 있고 모든 거를 뭉뚱그려 줄 수 있는 다른 원칙을 추출해서 일관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딱 읽었을 때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독자의 권리에 따라서 조화롭게 두 가지를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에 있는 글과 뒤에 있는 글이 다루고자 하는 세부 주제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논조가 동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몽테뉴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인간의 행동이 반드시 정해진 결과를 낳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평가할 때 결과가 아니라 행동의 의도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카토를 칭찬하는 것은 카토의 그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카토의 의도가 과연 덕의 모범으로 삼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앞에 에세 즉 카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혼란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과 카토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이러한 평가들 사이에는 모순을 반드시 모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실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제가 파악하지 못한 그런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카토를 놓고 해볼 이야기가 아직도 많다라고 이제 몽테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거리가 풍성한 이 주제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말 그대로 이제 카토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몽테뉴는 이 주제를 갖다가 낱낱이 그렇게 파헤치기보다는 이 카토를 찬양한 식구를 경쟁을 시켜봄으로써 시에 대한 어떤 안목도 높이고 또 카토를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했는지 또 기렸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시알리스, 미닐리우스, 루카누스, 호라티우스, 베르길리우스 이런 순서로 경규장에 들여보내죠. 뭐 시가 갖는 매력도나 우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저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베르길리우스를 가장 이제 이 카토를 갖다가 잘 칭찬을 했다라고 몽테뉴가 칭찬을 했는데 다른 여타의 글들을 보면 그 서구 사회에서 로마 시인들 중에서 이 베르길리우스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단테의 신곡에서도 단테를 이제 이 지옥에서부터 천국에까지 인도하는 로마의 시인도 베르길리우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제가 뭐 시는 잘 모르지만 이 베르길리우스라는 인물이 참 대단한 시인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제가 갖고 왔는데 자 이것이 이제 베르길리우스의 초상이죠. 자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 카토에 관해서 몽테뉴가 이 카토의 마지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떤 한 인물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행동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 의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한 것을 이제 몽테뉴가 이 글을 통해서 설명했다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이 글을 보면서 칸트 역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인간의 행동을 평가를 할 때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평가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몽테뉴의 생각과 먼 훗날 이 칸트의 생각이 일치하는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재미있다. 혹시 이 칸트가 이 몽테뉴를 깊이 좀 고찰해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